교통사고에서 충격을 당했을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병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들이 각각의 관절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데 가장 인체에서 그 구조가, 관절 구조가 많은 곳이 척추체입니다. 오늘은 이 척추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경우에 손해액 산출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척추에서 발생하는 상병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이 상병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척추는 경추와 흉추, 요추, 천추, 위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는 목을 이야기하는 거고 흉추는 등 쪽에 있는 척추체의 뼈를 이야기합니다. 요추는 우리의 가장 운동 범위가 많은 부분의 한 부분인데 허리를 이야기합니다. 천추 미추는 요추 밑에 엉덩이뼈, 엉덩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엉덩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척추가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척추가 골절이 생기느냐 아니면 척추와 척추 사이에 골절이 생기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에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골절이 나는 경우와 또 기왕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골다공증이 있다거나 하면 뼈가 구멍이 숭숭 빠져 있기 때문에 부딪혔을 때 골절이 크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상병명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추는 척추체 마디가 7개가 구성이 되는 거고 흉추는 척추체 뼈 12개가 흉추를 구성하고 있고 요추는 척추체 뼈 5개가 요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척추체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추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세부적으로 그림을 그리겠으나 행돌기 골절, 행돌기, 극돌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간판, 디스크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80% 정도가 받는 진단이 요추의 염자 또는 긴장, 경추의 염자, 긴장. 이 진단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환자가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픕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에 갑니다. 뭐 응급실에 실려가면 당연히 대학병원으로 가겠으나 그러지 않고 자기가 걸어가는 정도이면 뭐 대학병원에 있는 응급실을 갔다가 바로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거나 진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에서는 정확하게 있는 장비, 영상 장비가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이 엑스레이는 실질적으로 뼈가 부러진 것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걸어가서 이 진료를 할 정도면 골절이 있는 상태는 대부분 아닙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찍어보고 환자가 멍이 들고 그럼 타박상이겠죠. 아프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진단을 요추의 염자 긴장, 경추의 염자 긴장,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에 타박상 이렇게 됩니다. 물론 흉추에 골절이 있으면 그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엑스레이상에서 나옵니다. 그 골절도 선상골절이냐 또는 추체에 정확한 추체의 골절이냐 선상골절이냐 아니면 행돌기 골절이냐 극돌기 골절이냐에 따라서 손해액의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장애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디스크에서도 자 여기서 염자 긴장을 받았는데 한 2주 정도 치료를 했습니다. 열심히 땀도 떠고 물리치료도 하고 전기치료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파요. 이러면 뭔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지 않고 염자 긴장으로 진단을 받고 척추체 골절도 없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나 허리가 너무 아파요. 바로 엑스레이 찍는 거 말고 MRI 찍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의사 선생님은 절대 MRI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찍어서 촬영을 해버리면 그 심폐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데 이 심폐원에서 이 엑스레이, MRI 값을 병원에 그 사고의 기인성을 찾지 못하는 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이 그 MRI를 찍어주고 나서 돈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나 3주 정도가 지난 후에 MRI를 찍는 부분은 심폐원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이 많이 아프면 목을 찍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며칠 있다가 또 허리가 많이 아프면 허리를 찍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깨 쪽에 뭐 파열이 있는 것처럼 계속 아프고 들지 못하면 또 어깨도 MRI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MRI를 찍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병원에서는 그 병원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치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찍었는데 MRI를 찍었더니 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추의 염자 및 긴장이었는데 찍어보니까 디스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스크다. 의사 선생님이 목에 디스크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보편적으로 널려 있는데 그냥 디스크 이러면 디스크 탈출로 통용되게 또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의사 선생님은 디스크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은 디스크가 다 있습니다. 이 디스크의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데 디스크에 탈출이 있느냐 돌출이 있느냐 부풀어 오름이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하고 상병명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병명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진단명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경추를 기준으로 해서 경추의 염자 및 긴장이 되겠죠. 자, 이거는 S코드입니다. 한 2주 지난 후에 3주 지난 후에 MRI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디스크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추간판 탈출이 나왔다고 이야기하죠. 추간판 탈출에도 자, M코드와 S코드로 구분됩니다. 질병명이 그냥 추간판 탈출이 M코드일 경우에 그냥 추간판 탈출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S코드에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외상성 파열입니다. 외상성
파열하고 진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MRI 찍었을 때 거의 90%, 95%는 질병 코드인 그냥 주간판 탈출의 M501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죠. 보험사에서는 질병인데 치료비를 왜 지급해야 되느냐, 보상을 해야 되냐 이야기할 거고, 피해자는 내 평생 동안 허리 아파가지고 목 아파가지고 병원 가본 사실이 없는데 이번 사고로 목이 아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목이 아팠어, 내가 치료하고 거기도 보상받아야 되겠다 하고, 보험사는 의사가 써준 질병인데 왜 돈을 줘야 되겠냐고 하고 싸움이 붙는 겁니다. 자, 이게 주간판 탈출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염자긴장으로 초진 2주 진단을 받았는데 1200만 원을 받은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사실은 깊이 있는 디스크에 대한 주간판 탈출에 대한 설명을 좀 깊이 있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척추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디스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질병이냐 그냥 주간판 탈출 질병으로 받아버리면 일반인들이 보험사에 요구하면 이건 질병이니 그냥 빼버립니다. 그럼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럼 당신 질병이야 라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오랫동안 입원시켜주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하는 거죠. 통원 치료하라는 거죠. 왜? 디스크 질병이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돈 받는 것에 불편함을 겪거나 그 환자한테 돈도 못 받고 또 보험사에서 돈을 못 받는, 병원비를 못 받는 거, 치료비를 못 받는 거죠.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무리하게 입원을 시켜가면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주간판 탈출증에서 M 코드인 질병과 외상성 파열인 S 코드가 있는데, 또 S 코드에서는 받아서 보험사에다가 외상성 파열이라고 제출을 하면 보험사에서는 나이가 20살 이후부터는 무조건 주간판이 찌그러지는데, 중력이 찌그러지는데 그 외상성 파열 100%다 절대 난 인정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험사는. 그런데 사실은 의사 선생님도 이런 주간판 탈출증의 그 외상성 파열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나서 선생님, 제 사고 기여도를 외상성 파열에 대해서 평가해 주세요 하면 어떤 의사는 외상성 파열 진단을 내려서, 외상성 파열이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파열이 났다는 건데,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이 이럽니다. 사고 기여도는 50이에요. 사고 기여도는 60이에요. 100%라고 지금까지 제가 한 20년 정도 손해배상 업무를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여도 100%입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의사는 건수로 보면 1000건 중에 한 2건 내지 3건밖에 없습니다. 척추체 MRI 찍었을 때 그 주위가 하얗게 나오는 MRI 그 영상이 있는데, 척추체에 그런 것은 외상성 파열로 거의 100%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사례들은 대부분 다 외상성 파열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0%, 40%, 60% 정도의 외상성 사고 기여도를 인정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 의사들, 즉 말해서 내가 치료한 의사분들이 나의 상태를 평가하는 부분에서 받는다면 공신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그러나 제가 지금 외상성 파열의 사고 기여도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척추체 주간판 탈출, 외상성 주간판 탈출로 소송을 가서 법원이 지정한 신체 감정을 한 소견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고 기여도 부분은 외상성 파열에서는 한 40에서 60, 70, 많게는 70 이렇게 잡힌다라고 보고 되고, 뒤집어 이야기하면 사고 기여도 아닌 질병에 대한 기여도, 정말 기왕증에 대한 부분은 많게는 60에서 30%까지 이렇게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질병 코드인 주간판 탈출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질병을 진단을 했다 할지라도 사고 이후 아팠다라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아팠기 때문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사고 기여도를 20% 잡을 것이냐, 30% 잡을 것이냐, 40% 잡을 것이냐, 50% 잡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또 다툼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고 경위는 어떻게 보험사에게 주장하느냐 하면 차가 많이 파손이 됐다라고 봤을 경우에 연문짝을 딱 쳤는데 연문짝 하나를 갈아야 되는 정도의 충돌이었고 뒤에서 후방을 딱 때렸는데 범퍼가 뭐 찌그러 들어갔다. 이 정도 되면 충격이 상당히 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이런 충격이라면 이 정도의 사고 기인성은 사고 기여도는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주장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툭 치고 갔는데 막 들어 누워가지고 막 허리가 너무 아파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사고와 인과관계 부분을 잡기가 어렵겠죠. 이 법원에서 많은 사건의 상당 부분, 특히 상당한 부분에서 법원의 중요한 하나의 법리가 상당 인과관계론입니다. 이랬으면 이랬을 것이다라는 것이 상당 인과관계론인데 이 사고의 기여도 또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충돌이 있어야 그 충돌로 인해서 충격을 신체가 받고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다는 보기 때문에 사고 이후에 추간판 탈출이라는 진단을 받고 보험사와 분쟁을 하는 부분에 통상적인 주장은 사고 기여도 30%,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의 후유장애율은 23%의 사고 기여도 30% 잡으면 되니까 한 7%, 6.9% 정도가 되는 거고, 보통 통상의 기간은 상실 수익 기간이라고 하는데 내가 노동 상실을, 내가 일 못한 손해에 대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못할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7%만큼 3년 동안 일을 못한다. 내 노동력의 100%를 봤을 경우에 7%만큼 5년 동안 일을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상실 수익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로 진행을 했을 때는 한시 한 3년 또는 한시 3년, 4년 또는 한시 5년, 사고 기여도는 30%. 이 정도 하면 추간판 탈출 가지고 최대한 한 달 정도 입원을 하면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 내외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자, 추간판 탈출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추간판 탈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떤 행태로든 포괄적인 부분에서는 추간판 탈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상과 배상의 법리에서는 또 달리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정상 디스크는 참 이쁘게 뭔가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1단계 디스크가 있는데 그냥 디스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은 디스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앞단에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벌징 디스크라고 합니다. 벌징 디스크. 이 벌징 디스크가 뭐냐면 평균했다. 평균 부풀어 올랐다라는 정도의 1단계를 벌징 디스크라고 합니다. 평균했다. 조금 올라왔다. 이 정도는 사실은 추간판 탈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진단을 또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내는데 추간판 전이, 추간판이 조금 밀렸다는 전이, 이동했다라는 추간판 전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벌징 디스크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1단계 그 추간판의 포괄적 추간판의 1단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2단계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상당히 좀 불규칙적으로 밖으로 밀려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밀려나온 부분에 그 테두리가 뭐냐면 신경망입니다. 신경망인데 이걸 디스크 2단계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돌출이라고 합니다. 돌출. 영어로는 프로툴션 디스크라고 하는데 좀 많이 돌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아픕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디스크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3단계가 가면 추간판이 탈출해버리는 겁니다. 밖으로. 신경을 확 밀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경이 밀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디스크 3단계인데 익스트루션이라고 합니다. 익스트루션. 밖으로 튕겨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주간판 탈출입니다라고 하고 M 질병 코드 501 코드를 들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액을 주장하면 보험사에서는 벌징 디스크이기 때문에 무슨 이게 디스크입니까? 라고 대부분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벌징 디스크, 뭐 디스크 전이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디스크입니다 하고 MRI 판독지를 들고 가서 제출하고 디스크니까 디스크 값 주세요. 손해배상액 주세요. 사후 기준 30이고 장애율은 23%에 30% 적용하면 7%, 한시 5년 주세요 하면 보험사에서는 그렇게는 못 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 중요한 것은 다투는 것이니까 뭐 받아내는 것은 그 다음에 이야기고요. 그렇게 해서 디스크를 정상적으로 내가 알아야 내가 얼마만큼 손상을 입었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만이 보험사에 정상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제 디스크에 대해서 판독을 해달라, 내용을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이 탈출인지 평균인지 돌출인지 넣어달라고 하시고 그 밑에다가 그 비고란에다가 진단서 비고란에다가 사고 기여도 정도는 평가해 주세요. 교수님, 선생님,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뭐 안 써줄 일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사후 기여도를 좀 의사 선생님부터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자, 디스크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보험사에다가 내 손해액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디스크를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이것으로 가지고 손해액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장애율이나 손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이 있습니다. 주간판 탈출 외에 척추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병명에 대해서 그 다음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번까지 설명을 드렸고 3번은 뭐냐면 추체의 골절입니다. 자, 3번은 추체의 골절인데 이 추체의 골절도 선상골절이 있고 압박골절이 있습니다. 압박골절은 척추체가 눌러서 발생하는 골절이고 찌그러진다고 보면 되죠. 찌그러지는 골절이고 선상골절은 금이 가는 골절입니다. 선상골절은 뭐 한시 한 3년 이 정도의 장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장애율은 32%, 27%, 또는 42% 이렇게 장애율은 정해지는데 통상적으로 한 30%에서 27%, 32%에서 27% 이 정도 되겠죠. 장애 기간은 그렇게 될 것이고요. 자, 찌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자, 아까 선상골절에 이야기했고 이것이 이렇게 찌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척추체가 이렇게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척추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척추체가 있으면 이것이 일자로 서 있어야 안정감을 가지는데 이게 찌그러져 버리는 거죠. 그럼 앞으로 쏠립니다. 쏠려버립니다. 그러면 굴곡, 신전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휘어져 버린다는 거죠. 등짝이 이렇게. 이것을 치료하기 심하게 찌그러지면 어떻게 하냐면 압박률이라고 하는데 압박률 50%가 되면 찌그러짐이 한 척추체에 50%의 찌그러짐이 있으면 쇠를 박습니다. 이렇게 척추체에다가 쇠를 박아서 티타늄을 박아서 3마디를 고정시키는 게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에는 4마디까지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되면 영구장애가 나옵니다. 영구장애.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이 상당히 커진다고 볼 수 있죠. 젊은 사람이 일이 됐다면. 자, 그런데 이 압박골절이 있는데 이 압박골절인데 수술은 안 했다. 수술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박률이 50% 정도가 되면 영구장애로 인정을 해줍니다. 신체 감정 결과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압박률이 35% 정도 된다. 그 이상이 되면
한시 5년, 이렇게 이제 장애 기간을 잡는데, 장애율은 요추의 32% 정도가 되겠죠. 하면, 이 의사들도 이 신체 감정이들이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향에 따라서 그 결과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해를 가지고 압박골절을 가지고 A라는 교수님한테 신체 감정을 갔더니 32% 장애를 줬는데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른 병원의 의사에게 갔더니 42% 장애를 주더라. 그러니까 이 의사의 성향에 따라서 장애율의 프로테이지는 달라진다. 참 실질적으로 이런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송을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그것은 의사 선생님들의 전문직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 소견에 대해서 막 크게 크림을 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자료를 준비하고 의사를 설득하게끔 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고 해서 전문직에 있는 의사는 거기에 대해서 번복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는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려움은 있으나, 우리는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많은 최대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추체의 압박골절이 있고 선상골절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뿔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행돌기 골절이라고 있고 극돌기 골절이라고 있습니다. 추체에 대한 골절은 어떻든 간에 3시 3년이냐, 1시 5년이냐, 아니면 영구년의 다툼이 있는데, 행돌기 골절, 극돌기 골절은 또 보험사에서는 장애 없음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체 감정을 가보면 척추체에 대한 장애 부분, 행돌기 골절, 극돌기 골절은 기존 장애율, 척추체의 장애율 32%면 거기에 2분의 1, 장애 기간은 3년, 5년, 이 정도의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왜 계속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 기준을 모르면 우리가 보험사에 주장을 할 수도 없고 보험사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송 갑시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보험사는 소송 갑시다, 소송하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소송 갔을 때 그 기준선을 알고 있으면 보험사는 부담스럽겠죠. 어차피 가면 그대로 우리가 속가를 구성할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값이 나올 것인데, 그러면 보험사는 비용이 발생하겠죠.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보험사도 거기다가 인지대 총달로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신체 감정비 발생할 것이고, 변호사비 발생했으니까 이런 등등의 비용이 발생을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1년 소송을 하면 1년 내내 환자는 추가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보험사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소송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송 갔을 때의 장애율을 미리 알고 손해액을 산정한 후에 보험사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정도의 손해액을 주장해야만이 보험사도 합의 테이블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보험사가 불리한 타이밍과 이유, 그 다음에 담당자의 고가 성적, 이것이 월 초인지 월 말인지, 그리고 보험사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직감적으로 느끼면 사실은 최대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 손해액이라 하면 소송가에 성소했을 때 소송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최대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척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 정리를 하면, 우리가 사고가 나서 가면 염자 긴장 후에 척추체에 대해서 경추의 염자, 요추의 염자를 받는다. 아프면 그 진단 넣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위에 한 2, 3주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아프면 MRI 찍어서 내 몸의 상태를 평가해야 되는 거고, 평가하면 거기에서 중한판 탈출이 나오든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나올 것이고, 꼭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추체의 골절이 있고 압박골절이 있었다. 엑스레이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있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치료를 하고 손해액을 산출해서 먼저 보험사에 제시하는 것이 정상적인 손해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험사는 얼마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것은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뽑은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계산을 하거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방법이라고 조언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